근데 딥시크가 딱 발표됐는데 왜 깜짝 놀랐냐면은 중국은 하드웨어적으로 리소스가 낮은 등급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인적 역량으로 이걸 풀어냈던 거예요. 중국의 미국과의 격차가 과거 1년, 2년 정도 존재했다라고 하면은 최근 이내로 좁혀졌다라는 미국 AI 업계의 분석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인가요? AI 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를 했었어요. 중국이 뭐 이대로 하겠어? 그냥 선언적인 거겠지.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계획대로 생각보다 이행률이 높아요. 중국이 AI 분야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입지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분야인데요. 중국의 AI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미국 못지않게 발전했다던데 중국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중국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전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됐었죠. 근데 그 몇 년간에 그 기술 업계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기간에 문을 닫아놓고 자국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또 집중하지 않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이죠. 딥시크가 언론에 알려지고 미국 AI 업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패권 경쟁의 어떤 대상이지 않습니까? AI 분야도 역시나 이걸 이제 막아야겠죠. 방어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AI 격차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다양한 리소스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잘 막으면 되겠다. 그래서 다양한 규제책을 쓰고 있었죠. 지난 바이든 행정부부터 지금 트럼프 2기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 GPU 칩을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모델, 가장 최근 최상위 GPU 칩인데요. 이걸 AI 데이터 학습할 때 상당히 요긴하게 기업들이 쓰고 있죠. 근데 이 칩이 중국으로 흘러가 들어가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딥시크가 딱 발표됐는데 왜 깜짝 놀랐냐면은 H100 모델도 중국 기업들은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능이 챗GPT나 제미나이와 비슷하냐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중국은 그 H100을 쓰지 못하는 대신에 그보다 하등한 모델 H800이라는 모델을 더 적게 투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이게 리소스가 우리가 좀 낮은 등급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엔지니어링적으로, 즉 인적 역량으로 이걸 풀어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난 속에서, 궁핍 속에서 오히려 더 노력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방법을 찾는 혁신가가 등장하잖아요. 이 중국 기업들이 이 적은 리소스와 하등의 모델 세팅을 가지고도 더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한 이 엔지니어링적인 방법을 엄청나게 열심히 몰두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것들이 이제 다양한 성능 구현에 작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AI 업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가 미국 기업들이 거대 자금을 투입하고 거대 하드웨어와 데이터 리소스를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AI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규모의 경쟁이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는구나. 중국같이 저렇게 적은 리소스 투입으로도 저런 효과적인 성능을 내. 물론 챗GPT의 이 거대 언어 모델 기반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학습한 거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걸 차치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성능이 유사한 수준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중국의 AI 격차가 이제 미국과의 격차가 과거 1년, 2년 정도 존재했다라고 하면은 최근 6개월 이내로 좁혀졌다라는 미국 AI 업계의 분석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징적인 이 딥시크의 사례만 가지고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은 여러모로 이 기술 업계까지 상당한 이 경쟁을 펼치게 됐고 미국이 중국을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할 것은 AI라고 하는 것이 AI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기술 영역이 아니죠. 이게 다른 분야와 결합되면서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영역이 로봇 분야죠. 로봇이 지금까지는 주로 산업용 로봇, 즉 현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반도체를 조립하는 이 로봇팔과 같은 이런 로봇들, 산업용 로봇이 주로 발전을 해왔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 로봇 산업은 AI가 탑재가 되니까 지능을 갖는 거, 소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죠. 인간의 형태를 한, 그리고 인간의 지능을 가진, 인간의 소통 능력을 가진 로봇들, 휴머노이드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AI의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로봇 산업으로 전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 로봇 분야에 상당한 입지를 갖춰 나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바로 중국 출신의 기업들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 중국의 입지가 점점 커갈수록 중국의 자신감이 더해지고 있어요. 중국에는 상당히 이 정책 친화적인 정책 환경, 정부의 어떤 지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매우 우호적인 시장이 존재하죠. 시장 규모도 제법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수준의 제품을 만들면은 자국 시장이 그걸 막 사주고 커버를 해주니까 계속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가 최근 그렇습니다. 어젠가요? 재미있는 뉴스를 봤는데 중국 관영 CCTV에서 생중계를 했더라고요. 뭐냐면은 로봇들끼리 복싱을 하는 거예요. 대회가 열렸어요. 스포츠 대회가 열렸어요. 우리가 정말 상상만 하던 로봇 올림픽이 조만간 개최된다고 합니다. 로봇이 마라톤도 뛰고요. 로봇이 복싱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뭐냐면은 이제 로봇이 둘이서 대결하다가 한 명이 쓰러졌어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상대가 없어진 거잖아요. 쓰러지니까 이제 시야 밖으로 벗어난 거예요. 이 로봇이 심판을 공격하는 심판을 상대라고 생각. 이처럼 아직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이 자신감이 막 향상되는 게 정부가 밀어주지, 시장에서는 또 이걸 막 또 들썩들썩 해주지.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라는 것은 관심을 받고 투자를 받으면 더 빠르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긍정적인 오히려 작용을 하고 있다. AI와 결합하면서 또 이런 시너지를 내고 있다. 상당히 중국의 급성장을 무섭게 그리고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AI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이룬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정부 주도형 성장이죠. 이게 AI 분야도 AI 굴기라는 국가의 전략적인 산업으로 추진하겠다. AI 굴기라고 하죠. 반도체 굴기, AI 굴기. 몇몇 산업에 이걸 선언한 것이 2010년대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인가요? AI 굴기를 선언하고 AI 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이제 당시 발표 시점에는 에이, 중국이 뭐 이대로 하겠어. 그냥 선언적인 거겠지.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계획대로 생각보다 이행률이 높아요. 차곡차곡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보고서 2010년, 17년 발표된 정책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2025년에 뭐 AI 거대 모델들을 개발해서 그런 핵심적인 기초 기술을 확보하겠다. 그런 정도의 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이행률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 정부 정책이 제법 맞아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것의 이면에는요, 중국이 우리 80년대, 90년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불량 제품들도 많이 만들고 주로 제조업에서 활약하던 이 조립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는 규모의 경제를 갖춘 제조업 중심의 국가였잖아요. 이게 제조업이든 이런 어떤 기술 축적 산업들이 계속 진화 발전을 해오면서 어느 정도 자국의 생태계에서 기술, 인력, 자본, 여러 주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리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탄탄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I든 로봇이든 이런 뭐 혁신 산업에 있는 영역에서조차 기본적인 이 탄탄함이 갖춰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돈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면은, 정책을 투입하면은 뭔가 결과가 나올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 주도의 이 성장 정책들이 저는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은 중국이 AI 분야에서 상당히 독점적인, 독보적인 입지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비전 인식 분야인데요. 얼굴 인식, 안면 인식, 홍채 인식,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AI가 인식하고 해석하는 분야는 특허라면 특허 분야에서, 논문이라면 논문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의 이면에는요, 중국의 이 데이터 인식 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것을 딜레마적인 거죠. 이게 원동력이 된 거예요. 중국에는요, CCTV 영상이 찍혀가지고 사람들의 뭐 얼굴 프라이버시 침해될 만한 데이터들도 막 암 시장에서 막 거래가 되고요,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기술 기업들 입장에서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진입장벽이 있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국내 기업이나 미국 기업들은 이것에 상당한 투자들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구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정말 2000년대 들어서서 이 비전 인식 분야의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월등히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됐고, 이 씁쓸한 이면인 거죠. 이런 의식 수준, 이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수준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기술업계에서는 이것을 역이용하는 이런 효과가 펼쳐진 것이다. 뭐 이런 장단점, 어떻게 보면은 양면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비전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나요? 그냥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국에서는 출국할 때도 지문 인식하거나 또 혹은 일부 ATM기에서는 홍채 인식 뭐 이런 것도 도입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이 시장 표준이라고 하죠. 이게 그만큼 기술이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데, 중국은요, 안면 인식을 하는 것이 완전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고요. 뭐 특허나 이런 그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겨났죠. 근데 이것의 기반은 기본적으로 중국에는 CCTV가 상당히 많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수억 대 수준으로 CCTV가 세상에 거리에 깔려 있고요. 여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뭐 이거는 좀 오프 더 레코드이긴 하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에서도 CCTV로 확보한 이 공공 데이터들을 암시장에서 거래하는 또 이런 또 나쁜 공무원들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값싸게 거래되거나 너무나 음지로 이걸 수집할 수 있는 루트가 많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정확도가, 이 비전 인식 이런 솔루션 분야의 정확도가 아주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중국의 아주 높은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 얼굴 인식, 안면 인식 기술 업체들은요, 그 정확도가 뭐 99%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오차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실제로 이제 상업화되고
뭐 금융 어떤 KYC 얼굴 신분 인증이라든지 혹은 어디 건물에 입장할 때 입장 신분 확인하는 거 혹은 뭐 ATM기에서 돈 찾을 때 쓰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업무나 서비스에도 얼굴 인식이 명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안면 인식 수준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고 이런 타의 추종을 지금 불허하는 성능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AI 감시 기술이 사회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죠. 이제 기술은 양날의 검이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데이터 수집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당연히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AI가 정확히 인식까지 해버리면은 누군지 특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면은 공산당의 사회주의 체제에 이걸 이제 개인을 식별하고 감시하는데 당연히 악용될 수 있죠. 제가 뭐 거기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드리긴 어렵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 개연성이 있고 이것이 특히 정부 주도의 이 정책 지원이나 어떤 투자들이 일어나는 중국의 특성상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또 어떤 사회 문제를 낳을지. 다만 좀 재미있는 것은 중국 국민들이 그런 정도의 의식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내가 뭐 노출되고 이런 것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사회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는지 언론 통제가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막 크게 부각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별로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의 의식 수준과 또 정부의 방향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관행들 이것들이 이제 그런 부정적 양상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런 변화들을 만들 수 있겠다.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한국과 일본의 AI 기술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한국의 AI는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안타깝지만은 또 몇몇 기업들은 뭐 우리가 세계에서 뭐 3위권이다, 뭐 거대 언어 모델 개발했다, 한국어에 특화된 모델이다 이런 홍보 수단으로 이런 포인트들을 내세우지만은 제가 냉정하게 학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전 세계에서 앞서 있는 국가가 미국이죠. 미국을 100점 만점으로 놓고 보면은 2위가 속상하게도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격차를 많이 좁혀가고 있다. 뭐 그래도 한 미국의 70%, 80%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 3위 국가들은 거의 뭐라 그러죠? 아주 미미합니다. 3위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수준차가 크지 않고 1, 2위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 3위 국가들은 뭐 영국, 싱가포르, 한국, 일본, 뭐 프랑스, 인도, 캐나다 뭐 이런 정도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별로 두각을 나타내는 3위 국가가 없어요. 계속 1, 2위 미국과 중국 주도의 AI 경쟁이 계속 저는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요. 한국은 지금 현재 대선이 펼쳐지고 있지만 GPU의 우리나라 보유량이 전체 기업 공공 다 합쳐도 8,000개밖에 안 된다. 실제로 미국은 거대 기업들이 GPU 보유를 몇만 개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 리소스 투입에서부터 우리 인재도 한국의 정말 훌륭한 석박사급 인재들은요 배출되는 양보다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배출되면 1.1명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런 인재들을 담을 기업이 없다. 그리고 이런 인재들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산업이 좀 약하다. 뭐 이런 점에서 인재도 빠져나가고 있고 이런 GPU 같은 리소스도 적고 여러 개의 요소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AI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예측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암울한 상황이고 이것이 저는 이제 이번 다음 정권에 AI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전면에서 우리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수단으로서 지원과 어떤 대표 산업으로서 키워야 될 아주 정말 위기이자 마지막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업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어떤 기술들입니다. 근데 이 거대 언어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죠. 이 기초 모델을 한국이 앞설 수 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방향을 전환해야죠. 우리가 과거 제조업을 키워가는 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 이렇게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미국 혹은 또 이것을 급격히 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이런 경쟁들 속에서 우리 산업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AI 모델 혹은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나 또 유통업이나 일부 강한 업종들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학 분야도 그렇고요. 이런 영역들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 우리나라의 AI를 가지고 학습시켜서 다양한 이 산업에 필요로 한 AI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죠. 이게 굳이 이 기업들 입장에서 미국의 AI 꼭 안 써도 중국의 AI 안 써도 한국의 요 업체 거 써도 적정한 수준 나오더라. 이런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여러 산업에서 중화학공업이나
제조업에서 우리가 잘 발휘했던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향을 선회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인재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릴 게 아니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제가 과감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스카이, 뭐 카이스트 이런 정말 우수 대학의 AI 학과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이 지난 20년간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10배로 증가하는 동안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거의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결국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이것을 주도적인 어떤 산업의 변화들을 만들 수 있고, 저는 인재 측면과 우리가 기존의 강한 산업들의 AI를 적정한 수준으로 적용하고 효용을 갖추는 영역, 이 두 가지가 저는 우리나라가 살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비트코인은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하나의 자산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이 돼서 지금 미국의 약 10여 개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운용하고 있죠. 거기에 몰린 자금만 벌써 1년 6개월 만에 200조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2,500조 좀 넘어섰거든요. 그중에 약 10%를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즉 개인 투자자나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ETF 상품을 통해서 간접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이후의 행보가 좀 미약합니다. 워낙 뭐 관세 이슈나 이게 아직 뭐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 많은 이슈가 있었죠. 비트코인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행보를 보이기에는 너무 큰 이슈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미국은 뭐 트럼프 이 기간 내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접근할 것이다. 이것이 뭐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국가적으로 매집하겠다라는 선언은 아직 안 했죠. 지금 갖고 있는 이 범죄자들로부터 수집한 20만 개의 비트코인 절대 팔지 않겠다 정도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원 의원 신시아 의원이 이런 계획들을 주도적으로 밝히는 대표적인 의원이죠. 그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 트럼프 정부 기간 2기 기간 동안 이 비트코인을 약 200만 개 정도 국가가 매집해야 된다. 지금 현재 20만 개 가지고 있으니까 180만 개 더 매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비트코인이 어쨌든 미국이 선택한, 그리고 이 정권이 선택한, 그리고 월가의 자금이 아주 크게 굵직굵직하게 들어오고 있는 한 비트코인의 우상향, 그리고 이것의 가치의 사회적인 저변의 인식 확대는 당연히 지금 펼쳐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미국 국가가 월가 세력들이 이 비트코인에 돈을 실는 한 그들은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공격자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방어하는 방어자로 돌아서겠죠. 만약에 뭔가 기술적인 이슈가 생기고 제도적인 이슈가 생기면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지켜내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말은 비트코인 이제는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자리를 잡았다. 실제로 지금 현 5월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전체 우리 투자 시장에서 자산 클래스 시가총액 6위권 은을 얼마 전에 제쳤더라고요. 비트코인 앞에 뭐가 있냐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또 기업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 정도의 자산 총액 규모가 됐다라는 것이 비트코인 저변이 넓어졌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후행하지는 않겠죠. 이게 앞으로 계속 가는데 어느 정도 속도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넘는 가격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은 한마디로 하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비트코인 창시자의 실험이 성공한 것이죠. 그 실험은 뭐였냐면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발표한 비트코인 백서에 보면요, 첫 문장이 그거예요. 개인 간 캐시, 즉 디지털 캐시의 거래를 금융사 같은 매개 기관 없이 개인 대 개인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현금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게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이제 첫 문장에 밝히고 있거든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대로 비트코인이 구현된 것이죠. 그러면 그의 의도가 가장 첫 문장에 많이 담겨 있을 것이고, 결국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하는 현금이 될지 자산이 될지 이것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은 중앙화된 금융기관이나 화폐의 중앙 기구들을 비껴나는 하나의 자산이죠. 화폐로서의 그 목적이 달성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과거 초창기에는 예를 들면 마약 거래라든지 혹은 또 지하 세력의 이런 소위 야쿠자나 이런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당국의 적발을 피해가는 이런 거래에 활용된 것이 비트코인을 또 버텨주는 하나의 동력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는 여러 개도국들이 자국 화폐의 위상이 떨어지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선언하기도 하고, 엘살바도르가 선언을 했죠. 혹은 나이지리아나 베트남에서는 자국의 화폐보다 비트코인이 더 앞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이런 또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또 매집하기 시작하고요. 또 이제 미국이 전략자산 채택하면서 이런 월가의 자금이 들어오고, 이게 계속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보유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들을 키워가려는 국가나 세력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게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일부 비판적인 또 시선이 존재했지만은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받쳐주고 이것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부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임계점을 저는 넘어섰다. 그게 뭐 가격으로 보면은 뭐 1달러일지 뭐 100달러일지 뭐 그걸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런 사회적 인식의 임계점을 넘어섰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데 동의하시나요? 저는 크립토 업계 종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객관적인 시선을 말씀드리면요.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이 내러티브 하나의 관점은 크립토 업계에 속해 있는 비트코인 추종자들이 바라보는 희망적인 청사진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의 비트코인, 딱 현재입니다. 현재의 비트코인은 주로 월가의 세력들이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이 월가의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인식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도로 인식하고 있냐면요. 나스닥의 기술주 하나 정도로 저는 인식하고 있다. 이게 뭐 하나 정도라고 해서 뭐 되게 미약하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뭐 애플, 구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실제로 최근 1월부터 4월까지의 이 데이터를 보면은 블룸버그 발표에 따르면은 나스닥 기술주와 비트코인의 시세 흐름이 동조화되는 게 상관계수가 0.7 이상이 나왔어요. 그 말은 나스닥을 이제 매수해가지고 가격을 올릴 때 비트코인도 산다는 거고 나스닥을 팔 때 비트코인을 또 팔아서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최근 며칠 사이에 비트코인이 그거를 벗어나서 탈동조화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여기 이제 계속 달라지긴 해요. 근데 어쨌든 월가 중심의 크립토 업계 외에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 거대 큰 손들은요. 이 비트코인을 기술 분야의 어떤 대표의 투자 자산으로서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다. 그 말은 금의 위상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크립토 업계가 바라보는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금처럼 희소성이 있고 기존의 다른 뭐 채권이나 주식이나 경제 상황과는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비상관 자산이고 안전 자산이고 이런 어떤 금의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은 가격이 떨어져도 10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오를 거야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크립토 업계의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위상으로 갈 거야라고 희망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안전 자산의 입지를 갖춰야 되잖아요. 월가는 지금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는데 이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충돌이 일어날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 올해, 내년, 내후년 빠른 시일 내에 이 보는 관점들이 좀 통일이 될 것이다. 이게 믹스가 돼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저는 5년 후, 10년 후의 미래를 그려보면 비트코인이 정말 크립토 업계가 얘기한 디지털 금으로서의 위상이나 관점이 대중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관점이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관점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트럼프가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트럼프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트럼프는 장사꾼이죠. 장사꾼 마인드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트럼프 일가가 이 뭐 아들도 그렇고 트럼프 영부인도 그렇고 이런 코인 업계에 또 발을 좀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차치하고서라도 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 업계를 키우면 예를 들면 관련 있는 코인이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을 구입해야만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그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비트코인과 같이 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이 자산을 어떻게 키우느냐? 바로 국채, 미국 국채를 매입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비트코인 산업을 키우면은 우리가 국채의 수요도 확보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용도나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식을 통해서 학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장사꾼 마인드로 비트코인을 좀 띄워야겠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을 마구잡이로 띄울 수는 없는 게 지금 트럼프의 의도대로 미국이 이 비트코인을 상당수 비축했습니까?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립 서비스를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 막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중장기적으로 트럼프 정권 기간 내내 서서히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다. 라는 점에서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긴 시간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트럼프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허사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비트코인 크립토 업계 그 차르라고 크립토 위원회도 만들고 위원장도 선임을 하고 또 과거 이런 코인 크립토 업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언사를 늘어놓고 실제로 소송도 여러 건 걸기도 했던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사실 대통령 부임 전부터 저 사람 자르겠다
하겠다. 이걸 선언해가지고 실제로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측면들의 여러 액션들이 상당히 이제 크립토 업계 친화적인 대통령은 맞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행보와 비트코인의 시세 혹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좀 연결시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정체성 혼란기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월가에서도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위치로 놔야 될까, 어느 정도 그 포트폴리오 그룹에다가 놔야 될까, 이걸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디지털 금으로서 위성이 딱 자리가 잡히면은 이게 안전자산으로서 혹은 또 경제 상황과 연동되지 않는 비상관 자산으로서의 입지가 갖춰지면은 포트폴리오 그 정도의 할당을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명확한 컨센서스가 없다. 이게 앞으로 혼란의 시기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시가총액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미 2,500조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금이 지금 약 2경 한 5천조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보다 한 10배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크립토 업계 바람대로 디지털 금이 된다. 금과 위상을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고 하면 10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충분히 앞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단순히 그냥 자산의 분배 측면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용도가 생기고,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것에 딸려오는 다른 코인 생태계, 크립토 생태계, 블록체인 생태계가 커지면은 훨씬 더 비트코인의 위상이 강화될 수가 있죠. 이게 단순히 투자 자산이 아니라 용도가 있는 산업으로서 접근이 될 것이고, 이런 변화는 이 비트코인을 가격을 더 희망 가격을 더 높여볼 수 있는 하나의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되면 비트코인은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 전통적인 컴퓨팅의 비트라고 하는 0과 1로 처리되는 어떤 방식이 지금 현재 사실상의 표준으로서 이 컴퓨터 도구나 이 연산 방법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게 양자 컴퓨팅입니다. 그러니까 비트라는 것이 0과 1 하나만 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은 양자 컴퓨팅은 예를 들어서 한 공간에 0과 1이 혼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 볼 때는 0인지 1인지 구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한 비트 공간에 0과 1 하나만 담을 수 있다라면 한 연산을 할 때 그 비트 공간의 숫자를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0, 1, 0, 0 돼 있으면은 그것이 연산되고 처리될 동안 그 비트 공간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면은 정말 빠르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암호를 해독하거나 혹은 뭐 이런 천문학이나 거대 데이터들을 빠르게 연산하고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경우에 양자 컴퓨팅이 아주 빛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암호 해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캐리어에 비밀번호를 0, 1을 이렇게 조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 자리라고 하면은 000부터 999까지 1000개만 숫자를 이게 발품 팔아서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한 번에 처리를 해버린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암호 해독이라는 측면의 기존의 시스템들을 다 붕괴할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게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들과 장벽들이 있다. 뭐냐 하면요, 양자 컴퓨팅의 이 큐비트라고 하는, 방금 말씀드린 0과 1이 혼재하는 그 비트 공간이 있죠. 이게 이제 큐비트가 존재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술도 필요하고요. 이것이 이제 구현이 되면은 그에 맞는 소프트웨어들도 개발이 돼야 돼요. 지금 현존하는 양자 컴퓨터, IBM의 가장 앞서 있는 양자 컴퓨터가 이 큐비트를 약 100개 정도 구현한 양자 컴퓨터입니다. 근데 제가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 비트코인 암호 체계를 뚫으려면은 큐비트의 개수가 수만 개, 뭐 수십만 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큐비트를 하나하나 늘려서 오류를 잡고 문제가 없이 이걸 돌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 진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겨우 100개밖에 지금 구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10,000개, 수십만 개까지 늘리려면 엄청난 이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하다. 첫 번째, 비트코인 뚫리기가 어려운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완성된다고 바로 뚫리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뚫을 수 있는 또 소프트웨어 개발이 돼야 돼요. 이것도 역시나 그 이후의 후속 산업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게 매우 현실적인 이슈인데, 비트코인이 뚫리기 전에 현존하는 금융 시스템이 먼저 뚫릴 겁니다. 비트코인보다,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 보안 체계보다 현존하는 여러 데이터베이스, 금융 시스템, 여러 다양한 보안 시스템의 보안 솔루션들이 훨씬 더 약하다라는 거야. 양자 컴퓨터로 훨씬 더 쉽게 뚫릴 수 있다. 즉 비트코인 걱정하기 앞서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결국 비트코인까지 순번이 오지 않고 그 전에 뭔가 답들을 찾아내겠죠. 기술은 상호 발전을 하니까요. 방어하는 체계들이 구축되겠죠. 예를 들면은 양자 내성 암호라고, 이게 또 양자에 뚫을 수 있는 기술을 방어하는 보안 기술도 함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이것을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쪽 기술들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양자 기술이 암호를 해독하고 풀어내는 뚫어내는 것에 집중을 하더라도 이것을 보완하는 기술도 함께 발전을 하게 되면은 역시나 이게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게 이 기술업계가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라는 철학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저도 기술 연구자로서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 비트코인 이 창시자 의도는 중앙화된 금융기관과 정부의 시스템을 벗어나는 독자적인 독립적인 이 탈중앙성을 기반으로 한 화폐 혹은 캐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그의 핵심적인 의도였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이런 목적과 가치로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해줬죠. 근데 미국이 전략자산화하고요, 월가가 들어오고요, 이게 정말 중앙화된 권력자들의 자본들이 비트코인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탈중앙화라는 것이 퇴색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투자 시장에서도 가격이 크립토 업계가 정말 이게 순수하게 가격을 끌어올리면은 지금의 현재 이 반감기 시즌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중앙화된 어떻게 보면은 이 월가의 세력들이 가격을 조종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게 또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산의 위상으로서도 중앙화된 지금 기존의 이런 금융 투자 시장의 어떤 편입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이런 뭐 감시 감독 체계라든지 혹은 거래소라든지 이런 이 비트코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들이 중앙화된 형태들로 계속 갖춰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탈중앙화의 정말 창시자의 어떤 목적이 퇴색되거나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런 점에서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이 자리를 잡으려면은 비트코인 하나만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관, 어떤 이면적인 방향성, 그리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여러 업종에 이 중앙화된 어떤 지금까지 한계를 깨는 여러 사례들이 나와서 이 업계 자체가, 우리 세상의 가치관 자체가, 혹은 어떤 방향, 진화 방향의 자체가 지금의 중앙화 효율화를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야 이것의 비트코인의 가치가 확산되고 사회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밸런스를 찾아가는 시간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사임당 채널에 또 이렇게 지난번에 이어서 나오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많은 분들이 경제 변화, 기술 변화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연구하는 이 기술이 정말 경제, 산업, 일상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시기입니다. 내가 기술에 지금 내가 직접 종사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이 변화 흐름을 잘 읽고 우리 세상 변화를 예측하고 내 일상에 어떤 변화가 펼쳐질지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시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것이고, 어떤 세상의 새로운 기회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음에 또 나와서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